계급장 떼고 다시 말해봐.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경기도 최전방 연합훈련장의 먼지 바람을 갈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 미 육군 제82공 수사단 소속 로버트 밀러 대령은 방금 자신의 얼굴에 튄 진흙보다 더 더러운 표정으로 눈앞에 여군을 쏘아보고 있었죠. 짙은 갈색 액체가 그녀의 전투복 가슴팍을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밀러 대령의 손에 들려있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뜨거운 커피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배섰습니다. 훈련장을 울리던 K 소총의 격발음도, 장갑차의 육중한 엔진 소리도, 심지어는 귓가를 핥히던 겨울바람 소리마저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한국군과 미군 병사들의 시선이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쇳가루처럼 한 곳에 고정되었죠. 그곳에는 한 명의 한국군 여군 하사가, 아니, 중사가 서 있었습니다. 전투복에 묻은 먼지와 위장 크림, 그리고 방금 뒤집어 쓴 커피 자국으로 얼룩진 얼굴, 짧게 자른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눈빛은 그녀가 지난 며칠간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훈련에 임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 중사 계급장이 붙어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서지현. 이번 썬더클랩 작전에 파견된 군수지원팀의 보급 담당관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썬더클랩 작전. 그것은 북의 도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기 위해 기획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기동 훈련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병력과 최첨단 장비가 동원된 이 거대한 작전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신속한 보급에 달려 있었죠. 하지만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일에 어찌 사소한 오차 하나 없겠습니까? 바로 30분 전, 밀러 대령의 부대에 도착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유류 보급 트럭 한 대가 폭설로 인해 고립된 민간 차량을 구조하느라 길에서 15분가량 지체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15분의 지연은 작전 전체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을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밀러 대령은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죠. 웨스트 포인트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그는 군인으로서의 능력은 출중했을지 몰라도 그의 내면은 선민의식과 오만함, 그리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여성과 아시아인 군인에 대한 편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죠. 그의 눈에 비친 한국군은 그저 자신들의 위대한 군사 작전을 보조하는 셔틀콕에 불과했습니다. 이바 밀러 대령은 유류 트럭의 지연 소식을 보고하러 온 서지연 중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통역병이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건가? 15분 전시 상황이었으면 내 놈들 부대는 이미 전멸했어. 이게 당신들 한국군의 일처리 방식인가? 역시 아마추어들은 어쩔 수가 없군. 그의 모욕적인 말에 주변에 있던 한국군 병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동맹국의 대령, 계급은 하늘이었고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서지현 중사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표정 변화도 없이 기계처럼 침착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죄송합니다. 폭설로 인해 고립된 민간인 차량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지연이었습니다. 현재 유류 트럭은 5분 내로 이곳에 도착할 예정이며 작전 계획에는 차질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녀의 그 평온한 태도가 오히려 밀러 대령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일개 동양인 여군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겁니다. 변명하지 마, 내깟 계집애가 뭘 안다고 주둥이를 놀려. 여기가 내 놈들 소꿉장난하는 놀이터인 줄 알아. 그는 들고 있던 종이컵을 그녀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그녀의 얼굴과 전투복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타는 짧은 비명 소리가 주변에서 터져 나왔지만 정작 커피를 뒤집어 쓴 서지연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눈을 한번 느리게 깜빡였을 뿐이죠. 뜨거운 액체가 살갗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수많은 부하들과 동맹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한 그 치욕이 더 끔찍했을 법도 한데 말입니다. 밀러 대령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는 190cm가 넘는 거구였고 서지연은 그의 가슴팍에도 채 미치지 못했죠.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귓가에 조롱을 속삭였습니다. 내 눈 똑바로 쳐다봐. 뭐가 불만인데 억울해. 그럼 까보시든가. 그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어깨에 달린 중사 계급장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마치 벌레를 건드리듯 말이죠. 그리고는 마침내 이 모든 치욕의 드라마의 마침표를 찍는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계급장 떼고 다시 말해봐.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신병 박선우 이병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군에 입대한 지 이제 갓석 달이 지난 풋내기였지만 방금 저 말이 군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아니, 한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깊이 난도질할 수 있는 말인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군인에게 계급은 곧 자신의 모든 것이었고 명예였으며 존재 이유였습니다. 계급장을 떼라는 말은 너는 더 이상 군인도 뭣도 아니니 한번 개처럼 지져보라는 가장 잔인한 모독이었던 겁니다. 박이병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는 서지연 중사가 무너지기를, 울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분노에 차 소리치기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서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커피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 얼굴 위로 그녀의 두 눈이 섬뜩할 정도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굴욕감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시베리아 한겨울의 빙하와도 같은 냉기만이 서려 있었죠. 그것은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의 목덜미를 물기 직전 모든 것을 계산하고 관찰하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차가운 눈으로 밀러 대령의 눈을 1초, 2초, 3초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오히려 모욕을 가한 밀러 대령이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모든 것이 간파당하는 듯한 섬뜩한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단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마치 길에서 더러운 것을 밟았다는 듯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부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밀러 대령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듯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어째서인지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고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기분을 털어버렸죠. 감히 자신에게 맞서지 못하고 꽁무니를 뺀 겁쟁이 계집애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상대가 단순히 융통성 없는 중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자신의 이름이 썬더클랩 작전의 핵심 지휘관 명단에서 조용히 삭제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삭제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방금 자신이 커피를 쏟아부은 바로 그 여자라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만한 대령의 운명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그 다음 이야기로 시원하게 보답드리겠습니다. 서지연 중사가 돌아선 그 순간부터 로버트 밀러 대령의 세상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죠. 그는 부하들 앞에서 한국군 여군 하나의 군기를 확실하게 잡았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시 막사로 돌아와 위스키를 한 잔 따르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금 전 커피를 뒤집어 쓴 채 묵묵히 걸어가던 서지연의 뒷모습이 한심한 패배자의 그것으로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한미 동맹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혹은 자신의 군 경력에 어떤 오점을 남길지에 대해 단 1초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녀는 그저 길가의 돌멩이, 잠시 기분을 상하게 한 벌레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각, 훈련장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한미연합 사령부의 지하 벙커, 탱고 지휘 통제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지연의 유일한 직속 부관이자 그녀의 의중을 그림자처럼 읽는 김민준 대령의 군용 태블릿에 짧은 암호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얼음여왕. 서지연이 군 내부에서 사용하는 비공식 호출 부호였죠. 김 대령은 암호문을 확인하는 순간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늑대가 우리에 들어왔다. 사냥 개시. 목표 로버트 밀러. 김민준 대령은 서지연을 10년 넘게 보좌해왔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그녀를 잘 알고 있었죠.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분노하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죠. 그녀에게 있어 모든 상황은 해결해야 할 문제, 제거해야 할 목표, 혹은 승리해야 할 전쟁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번 일이 단순히 한미 양국군의 외교적 마찰이나 개인적인 모욕에 대한 복수가 아님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썬더클랩 작전 전체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한미 동맹의 근간을 위협하는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한 외과 수술적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보안 라인을 통해 연합사 내부에 잠복해 있던 정보팀 요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명령은 아주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죠. 지금부터 밀러 대령의 모든 개인 통신을 감청한다. 공식 라인이 아닌 그의 개인 휴대폰과 노트북, 심지어는 그의 부관이 사용하는 모든 통신 채널까지 단 하나의 데이터도 놓치지 마.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밀러 대령은 그날 밤 꿀맛 같은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그를 깨운 것은 기상나팔 소리가 아닌 자신의 부관이 다급하게 외치는 목소리였습니다. 대령님,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밀러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눈을 떴습니다. 무슨 호들갑이야. 개인 장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령님의 방탄 헬멧에 장착된 최신형 야간 투시경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전원이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밀러는 욕설을 내뱉으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만 달러짜리 최첨단 장비가 고작 하룻밤 사이에 먹통이 되다니 그는 정비 불량을 의심했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침 브리핑을 위해 자신의 노트북을 켰을 때 어젯밤 작성해 두었던 작전 계획 파일이 알 수 없는 오류로 손상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다행히 백업 파일이 있었지만 아침부터 그의 기분은 최악으로 치달았죠. 그는 이 모든 것을 그저 재수 없는 우연의 일치, 혹은 한국군의 허술한 장비 관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불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가상 적진 침투 훈련 도중, 밀러 대령이 직접 지휘하는 알파팀의 무전기에 극심한 잡음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치지직 거리는 소음 때문에 그는 부대원들에게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릴 수 없었고, 결국 알파팀은 어이없게도 한국군 예비군으로 구성된 대항군에게 포위당해 전멸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합사 지휘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밀러의 부대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죠. 이런 제기랄 통신 불량인가. 밀러는 무전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미군 부대나 한국군 부대의 통신망은 아주 깨끗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의 지휘 채널에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전파 교란이 발생했던 겁니다.
지휘 통제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김민준 대령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합사의 최고 통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의 정보팀이 수많은 통신 채널 중에서 오직 밀러 대령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에만 정밀한 교란 신호를 흘려보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죠. 밀러 대령은 분노의 차 훈련을 중단시키고 연합사에 공식적으로 항의했습니다. 한국 측의 통신 장비 결함 때문에 작전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연합사의 답변은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정밀 분석 결과 한국군 통신 시스템에는 어떠한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음. 해당 문제는 미군 측 자체 장비의 노후화 혹은 운용 미숙으로 추정됨. 그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자신의 최첨단 장비가 고작 한국군의 낡은 장비보다 못하다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는 이것이 한국군 측의 교묘한 책임 회피라고 생각했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더욱 분노에 찬 상태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개인 GPS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신호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엉뚱한 좌표를 가리키는 바람에 그의 부대는 지도에도 없는 토지대 한가운데에 고립되고 말았죠. 병사들은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렸고 귀중한 훈련 시간은 진흙을 빼내는데 모두 허비되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연합사 정보팀이 미군 군사위성의 암호 코드를 우회하여 오직 그의 GPS 수신기에만 미세하게 조작된 좌표값을 송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서지현이 과거 사이버 사령부에서 근무할 당시 직접 개발했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대칭 전력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밀러 대령은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불운과 실패,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일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막사로 돌아와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제의 그 여군, 서지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갑고 텅 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설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개 중사 따위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거대하고 불길한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불운처럼 보였던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자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처참할 거대한 그물의 첫 번째 매듭이었다는 것을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밀러 대령의 불행은 단 하루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 그의 부대를 중심으로 마치 저주처럼 불운한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야간 행군 훈련 중에는 선두 정찰조의 나침반이 일제히 오작동을 일으켜 엉뚱한 산속에서 밤을 새워야 했고, 도하 훈련 중에는 공병대가 설치한 부교의 고정핀 하나가 우연히 빠지는 바람에 장갑차 한 대가 강물에 처박힐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의 부대는 연합훈련에 참가한 수십 개의 부대 중에서 압도적인 꼴찌의 성적을 기록하며 망신살이 뻗치고 있었죠. 밀러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해 공작이라고 확신했지만 그에게는 물증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고는 교묘하게 단순 과실이나 장비 결함, 혹은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는 연합사 지휘부에 거듭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좀 더 철저하게 부대를 관리하라는 질책뿐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하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병사들은 대령이 아시안 여군에게 커피를 뿌린 이후로 부대에 악귀가 씌었다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서지연 중사는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평범한 보급관이었습니다. 커피와 탄약 상자를 나르고
땀에 전 병사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배급하며 가끔은 지친 병사들의 하소연을 조용히 들어주는 친절한 누나 같기도 했죠.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그저 오만한 미군 대령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불쌍한 여군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했던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해자라는 신분을 방패 삼아 그 누구의 경계도 받지 않고 적의 심장부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녀가 관심을 가진 것은 군사 기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알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인간 로버트 밀러에 대한 것이었죠. 밀러 대령님요아. 그분 정말 끔찍해요. 평소에도 저희 같은 사병들은 벌레 취급도 안 한다니까요. 특히 유색인종 병사들에게는 더 심해요. 한 흑인 병사가 식사를 배급받으며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지난번 아프간 파병 때도 그랬어요.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아주 무례하게 굴어서 부대 전체가 위험에 빠질 뻔한 적도 있었죠. 그때도 운 좋게 넘어갔지만 언젠가 한번 크게 터질 줄 알았어요. 또 다른 백인 병사는 통신 장비를 수리하며 그녀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대령님은 항상 저 이글테크 4 장비만 고집하세요. 더 싸고 성능 좋은 장비들도 많은데 무조건 저 회사 제품만 써야 한다고 우기시죠. 뭐 회사 CEO랑 웨스트포인트 동기라는 소문도 있고요. 저희끼리는 다 알아요. 뒤로 뭔가 검은 거래가 있다는 거. 서지현은 그 모든 정보들을 조용히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이미 단순한 군인의 두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정보 조각들을 조합하고 분석하여 적의 약점을 찾아내는 거대한 슈퍼컴퓨터와도 같았죠. 그녀는 밀러 대령이 단순히 오만한 지휘관이 아니라 인종차별주의자이며 부하들의 안전보다 자신의 공명심을 우선시하고 특정 방산업체와 유착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라는 프로필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밀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자존심과 허영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밀러가 이번 썬더클랩 작전을 자신의 장군 진급을 위한 마지막 발판으로 여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훈련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무리한 작전을 강행하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실수를 부하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특히 그는 펜타곤의 유력 인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직 야전 실증이 끝나지 않은 이글테크사의 신형 무인 공격 드론 프레데터 X를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인 실사격 훈련에서 운용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프레데터 X. 서지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사냥꾼이 먹잇감의 급소를 발견했을 때와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과거 국방과학연구소 ADD와의 합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프레데터 X의 재원과 운용 시스템을 분석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드론은 분명 강력한 성능을 자랑했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조종 시스템의 데이터 링크 채널이 특정 주파수 대역의 전파 교란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1급 군사 기밀이었고 오직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지연은 자신의 임시 막사로 돌아와 보안 처리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는 김민준 대령에게 새로운 암호문을 전송했습니다. 여우가 덫에 걸렸다. 실사격 훈련 데이 14시 30분 좌표 38 실스 RCR 프레데터 X의 데이터 링크 채널에 천둥을 울려라. 천둥은 그녀가 직접 설계한 휴대용 전파교란 장비의 작전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축구공만 한 크기였지만 반경 5Km 내의 모든 통신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괴물 같은 성능을 지니고 있었죠. 김민준 대령은 그녀의 지시를 받자마자 정보팀 최고의 요원 2명을 민간인으로 위장시켜 해당 좌표 인근의 야산으로 침투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서지연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덫을 놓고 먹잇감이 그 덫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오도록 유도했습니다. 밀러 대령은 자신의 가장 화려한 쇼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실사격 훈련이 사실은 자신의 군 경력을 끝장낼 단두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의기양양하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의 연출가는 이미 모든 각본을 완성했고 이제 비극의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밀러 대령의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부대는 연일 이어지는 실수와 사고로 사기가 바닥을 쳤고 상급 부대인 미8군 사령부에서는 매일같이 그의 무능을 질책하는 보고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신경이 곤두서 사소한 일에도 부하들에게 고함을 질러댔죠. 그는 완전히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음모라는 두 글자가 거대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불행이 한국군 측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한미연합사령부의 김민준 대령은 서지연의 두 번째 지령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밀러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그가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김 대령은 지난 며칠간 정보팀이 수집한 밀러 부대의 훈련 성과 데이터를 정리하여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고서 한 부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감정적인 표현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날짜, 시간, 훈련 내용, 그리고 실패 결과만이 건조한 숫자로 나열되어 있었죠. 하지만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실패의 기록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대령은 이 보고서를 들고 미8군 사령부의 작전 참모인 존슨 대령을 찾아갔습니다. 존슨 대령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김 대령은 존슨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존슨 대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밀러 대령님의 부대가 겪고 있는 연이은 문제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측 장비와 시스템을 수차례 점검했지만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썬더클랩 작전 전체의 성공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밀러 대령님 개인의 문제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동맹의 파트너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태도는 지극히 정중하고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는 비난 대신 우려와 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존슨 대령은 실패 기록으로 가득 찬 보고서를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밀러의 부대는 명백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존슨은 김 대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미군 측에서도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미8군 사령부로부터 밀러 대령의 부대로 공문 한 장이 하달되었습니다. 훈련 효율성 증대 및 한미 양국군의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금일부터 작전 종료 시까지 사령부 소속의 마이클 앤더슨 소령을 연락장교로 파견함. 연락장교 파견.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아주 정상적인 행정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군 조직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그것은 사실상의 감시관 파견이었습니다. 상급 부대가 더 이상 현장 지휘관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표현이었고 언제든지 그를 대체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밀러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감히 나를 감시해. 내가 누군데.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야. 그는 당장이라도 사령부로 쫓아가서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명령은 명령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앤더슨 소령이 그의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의 젊고 유능한 장교였고 밀러를 향해 깍듯하게 경례를 붙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대령님의 지위를 보좌하게 된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의 태도는 겸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밀러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고 그의 모든 지시와 부대원들의 움직임을 꼼꼼하게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밀러는 마치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숨 막히는 감시 속에서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극에 달했죠. 그는 자신의 부하들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등 뒤에서 앤더슨 소령에게 불리한 보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자네, 어젯밤에 앤더슨 소령이랑 무슨 얘기했어? 솔직하게 말해 그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의 부관을 다그쳤고 병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만 봐도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 같아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의 지휘 체계는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변덕스럽고 신경질적인 지휘관을 더 이상 따르려 하지 않았고 간부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기에 급급했죠. 이 모든 상황을 서지연 중사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녀는 밀러라는 오만한 성체를 외부에서 공격하는 대신 성벽 내부의 의심과 불신이라는 씨앗을 뿌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앤더슨 소령과 마주칠 때면 일부러 겁에 질린 표정으로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밀러 대령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불쌍한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말이죠. 그녀의 그런 모습은 오히려 앤더슨 소령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밀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뒤로 다가온 대규모 실사격 훈련. 그는 이 훈련에서 프레데터 X 드론을 성공적으로 운용하여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모든 불명예를 한 방에 만회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위험한 도박에 걸었습니다. 그는 앤더슨 소령과 사령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레데터 X의 실전 투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이건 내 부대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내뱉은 그 말이 훗날 자신의 목을 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을 그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며칠 전 자신이 커피를 뿌렸던 그 초라한 여군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운명의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거미줄의 주인은 거미줄 한가운데서 먹잇감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훈련장 상공에는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간간히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곧 벌어질 비극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오늘은 썬더클랩 작전의 성패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훈련인 연합합동 실사격 훈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미 양국의 최고 위급 장성들이 모두 지휘통제소 전망대에 모여 훈련을 참관하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은 온통 훈련장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 쏠려 있었습니다. 로버트 밀러 대령은 초조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군 경력, 아니, 그의 인생 전체가 오늘 이 몇 시간의 훈련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이은 실패로 땅에 떨어진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을 옥죄어 오는 의심의 눈초리들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는 자신의 비장의 카드인 프레데터 X 무인 공격 드론을 하늘로 띄워보낼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감시관인 앤더슨 소령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방산업체 이글테크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조종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죠. 앤더슨, 똑똑히 지켜보게. 오늘 우리 부대가 어떻게 전세를 뒤집는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어. 밀러는 애써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병 부대의 막강한 화력 지원으로 막이 올랐고 기갑 부대가 연막탄을 터뜨리며 적진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마침내 밀러의 차례가 왔습니다. 좋아, 지금이다, 프레데터 X. 출격. 그의 명령에 따라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던 날렵한 형체의 드론이 강력한 엔진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지휘 통제소의 장성들 사이에서 나직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프레데터 X는 순식간에 고도를 높여 목표 지점으로 비행하기 시작했죠. 스크린에는 드론의 카메라가 보내오는 선명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수 킬로미터 떨어진 가상의 적 기갑부대 모습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였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목표물 조준 완료. 조종사의 보고에 밀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지휘 통제소를 향해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지금부터 미 육군의 차세대 전력, 프레데터 X의 막강한 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조종사에게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사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종사가 발사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조종 시스템의 모니터가 성광처럼 번쩍이더니 모든 화면이 암전되었습니다. SYST의 미러라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만이 깜빡이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밀러가 소리쳤습니다. 기술자들이 당황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시스템은 먹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프레데터 X가 갑자기 기술을 돌려 아군 진영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기 시작한 겁니다. 드론의 날개 밑에는 실탄으로 무장된 헬파이어 미사일 2발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기랄 통제 불능 드론이 아군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지휘 텐트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지휘 통제소의 장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약 저 드론이 아군 진영 한가운데에 추락하거나 혹은 미사일이 오폭이라도 하는 날에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대참사가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당장 격추시켜 우리 대공포로 저걸 쏴서 떨어뜨려. 밀러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령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아군 진영 상공에서 미사일이 장착된 드론을 격추시킨다면 그 파편과 유폭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스크린을 바라보며 최악의 상황을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때 지휘 통제소의 스피커를 통해 침착하고 냉정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대공 방어 시스템은 발포하지 말고 대기하라. 반복한다. 절대 발포하지 마라. 지금부터 내가 직접 통제권을 확보한다.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한국군 측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지휘 통제소 전망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훈련을 참관하고 있던 어깨에 빛나는 별 하나를 단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장군 서지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먼지 묻은 중사 전투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각 잡힌 장군 정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며칠 전에 그 초라한 보급관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죠. 그녀는 자신의 앞에 놓인 비상통제 시스템의 키보드를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프레데터 X의 통제 시스템에는 개발자들만이 아는 비상용 백도어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는 그 코드를 알고 있는 극소수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군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던 프레데터 X가 갑자기 공중에서 급정지하더니 마치 잘 훈련된 군견처럼 얌전하게 기술을 돌려 원래의 비행 경로로 복귀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정된 안전구역 상공으로 이동하여 장착된 미사일을 안전하게 분리한 후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지휘 통제소 안에서는 잠시 동안의 정적 끝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끔찍한 대참사를 막아낸 여성 지휘관의 신기에 가까운 능력에 모두가 경탄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로버트 밀러 대령만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스크린에 비친 서지현 장군의 얼굴을 넉나간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장군 저 여자가 장군이라고 그럼 며칠 전에 내가 커피를 뿌리고 계급장을 떼라고 모욕했던 그 중사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혼란과 공포 속에서 단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자신의 연이은 불운과 오늘의 이 끔찍한 사고, 그리고 저 여자의 등장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조각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대한 덫에 걸린 어리석은 사냥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추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프레데터 X의 아군 공격 시도 사건은 썬더클랩 작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스캔들로 번졌습니다. 훈련은 즉시 전면 중단되었고 한미 양국군은 합동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긴급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의 칼날은 당연히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로버트 밀러 대령을 향했죠. 그는 지휘권을 박탈당한 채 자신의 막사에 연금되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밀러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명백한 사보타지, 즉 한국군 측의 의도적인 파괴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드론의 조종 시스템을 해킹한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연이어 발생했던 통신 불량과 GPS 오작동도 모두 그 증거입니다. 그의 주장은 광기 어린 외침처럼 들렸지만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부대에서는 지난 며칠간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했으니까요. 일부 미군 측 강경파 의원들은 이 기회에 한국군의 안보 불감증과 기술적 결함을 문제 삼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죠. 사건은 자칫 양국 간의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서지현 장군은 단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참사를 막아낸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모든 언론 인터뷰를 사양하고 셔터 세례를 피했습니다. 그녀는 조사위원회에도 직접 참여하는 대신 자신의 부관인 김민준 대령을 통해 아주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자료들만을 묵묵히 제공할 뿐이었죠.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소동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습니다. 조사위원회가 밀러의 해킹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프레데터 X의 블랙박스와 조종 시스템의 로그 기록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팀의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부터 결정적인 제보가 접수된 것입니다. 제보의 내용은 프레데터 X의 소스코드 원본과 함께 이 무기 시스템이 지닌 치명적인 기술적 결함에 대한 수십 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레데터 X는 데이터 링크 채널의 보안이 매우 취약하여 전문적인 해커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원격으로 조종권을 탈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개발사인 이글테크와 미 국방부의 무기 도입 평가 기관이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야전 실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서둘러 군에 납품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죠. 이 제보 하나로 사건의 본질은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조사의 초점은 누가 드론을 해킹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결함투성이 무기를 군에 납품하고 실전 훈련에 투입하도록 승인했는가로 옮겨갔습니다. 즉, 외부의 사보타주 문제가 내부의 비리 문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누구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서지현은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오직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만으로 거대한 판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공한 보고서는 너무나도 전문적이고 치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즉시 이글테크와 미 국방부의 무기 도입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굳게 닫혀있던 그들의 입에서 경악할 만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밀러 대령이 웨스트포인트 동기인 이글테크의 CEO와 결탁하여 무기 성능을 허위로 부풀리고 국방부의 담당자들에게 뇌물을 건네며 납품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썬더클랩 작전에서 프레데터 X의 성공적인 운용 실적을 만들어내고 그 대가로 퇴역 후 이글테크의 고문으로 영입되어 막대한 부와 명예를 보장받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의 연이은 불운은 사보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무능과 부패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가 고집했던 이글테크의 통신 장비와 GPS는 원래부터 결함이 많았고 그의 인종차별적이고 독선적인 리더십은 부하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부대의 효율을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서지현은 단지 그가 파놓은 함정에 그가 스스로 빠지도록 아주 약간의 불운을 더해 주었을 뿐이죠. 이제 밀러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할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가 내세웠던 사보타주 주장은 오히려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거짓말로 드러났고 그는 동맹국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 비겁한 지휘관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를 비호하던 펜타곤의 유력 인사들도 서둘러 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쓸모를 다하고 버려진 말 파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막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의문만이 맴돌았죠. 대체 누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이토록 완벽하게 나를 파멸시킨 것인가? 그는 며칠 전 지휘통제소 스크린에서 보았던 그 여장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위로 자신이 커피를 뿌렸던 그 초라한 중사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그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일 리가. 그의 이성은 필사적으로 그 끔찍한 가설을 부정했지만 그의 본능은 그 가설이 바로 정답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상대한 것이 인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조종하는 무서운 여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의 심판의 날은 이제 정말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밀러 대령을 옥죄어 오던 수사망은 이제 그의 숨통을 끊어놓기 직전까지 좁혀졌습니다. 조사위원회가 그의 개인 금융 계좌와 통신 기록을 압수수색하면서 그의 부패 혐의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그의 계좌에서는 이글테크로부터 흘러들어온 거액의 자금 흐름이 포착되었고 그의 이메일에서는 납품 비리를 공모한 정황이 담긴 대화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는 더 이상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발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추락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부하들은 이제 조사위원회에 불려가 그의 죄상을 폭로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밀러의 독선적인 지휘 방식, 인종차별적인 발언, 그리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과거의 행적들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그를 비호해주던 펜타곤의 정치인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군 전체의 명예를 더럽힌 부패 군인 한 명 때문에 동맹 관계를 해칠 수는 없다며 밀러를 희생양으로 삼아 사태를 수습하려 했죠. 그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그를 떠받들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는 텅 빈 막사 안에서 다가올 파멸을 기다리는 고립된 늑대 신세가 되었습니다. 절망과 분노 속에서 그의 이성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서지연 장군이 있다고 확신한 그는 그녀를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자신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귀신 작전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자신의 측근을 통해 언론에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군 내부의 강경파가 한미 동맹을 이간질시키기 위해 벌인 고도의 공작이며 그 중심에 서지연 장군이 있다.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의도적으로 미군 측의 약점을 파고들어 위기를 조장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지만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일부 황색 언론들은 이 음모론을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녀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져나갔고 그녀를 비난하는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서지연이 기다리고 있던 마지막 한 수였습니다. 그녀는 밀러가 절망의 끝에서 이런 비이성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에 단순히 부패한 군인 한 명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이 모든 사태를 바로잡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밀러의 언론 플레이가 정점에 달했을 무렵 한미연합사령부는 이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양국군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합동지휘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의 공식적인 안건은 썬더클랩 작전 재개 여부 및 향후 연합 방위 태세 점검이었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밀러 대령의 거취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날 아침, 밀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서지현의 음모를 폭로하고 자신은 그 희생양일 뿐이라고 주장하여 동정표를 얻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미군 대령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미군 측 지휘관들이 최소한의 방어막은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죠. 회의장은 싸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8군 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측 장성들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한국군 측 장성들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밀러는 피고인처럼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서지연 장군이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미8군 사령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흐트러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에는 밀러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단 1%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밀러를 버리는 카드로 결정한 것이었죠. 밀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서지연을 향한 저주와도 같은 마지막 공격뿐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여자의 함정입니다. 서지연 장군이 처음부터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민 겁니다. 저 여자를 조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회의장은 순간 정적으로 휩싸였죠. 사람들은 서지연 장군이 이 광기 어린 비난에 어떻게 대응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노할까 혹은 당황할까 하지만 서지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밀러를 바라보는 대신 회의에 참석한 모든 지휘관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죠. 밀러 대령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USB를 회의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스크린에는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할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은 바로 며칠 전 밀러가 커피를 뿌리며 서지연을 모욕했던 바로 그 순간을 당시 근처에 있던 한 병사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원본 영상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카드는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그 치욕의 순간이었습니다. 계급장 떼고 다시 말해봐. 대형 스크린 가득. 로버트 밀러 대령의 오만한 얼굴과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모욕적인 목소리가 회의장을 장악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발치에는 뜨거운 커피를 뒤집어 쓴 채 묵묵히 서 있는 한 명의 여군. 서지연 중사가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앉아있던 모든 지휘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특히 미군 측 장성들의 얼굴은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굳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미군 대령이 동맹국의 부사관에게, 그것도 여군에게 저지른 만행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상이 끝나고 스크린이 암전되자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서지현 장군의 조용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신 저 영상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회의장을 가로질러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싸늘한 회의장 바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저는 그날 썬더클랩 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선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양국군의 수많은 병사들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제 신분을 감추고 보급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들었던 것은 동맹에 대한 존중이 아닌 뿌리 깊은 경멸과 오만이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것은 작전의 성공을 위한 헌신이 아닌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동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부패한 지휘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넋이 나간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밀러 대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연민,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신성한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죠. 밀러 대령, 당신은 나 개인에게 모욕을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발치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던 한 명의 군인, 그리고 그녀가 입고 있던 대한민국 군복의 명예를, 나아가 우리가 피로 맺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짓밟은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해자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를 담은 최고 지휘관의 판결이었습니다. 당신이 사보타주라고 주장했던 모든 사고들은 사실 당신의 무능과 부패가 자초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당신이 신뢰했던 방산업체의 무기는 결함투성이었고, 당신의 독선적인 리더십은 부대의 사기를 꺾었으며, 당신의 인종차별적인 태도는 동맹군의 협력을 방해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당신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당신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을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그녀는 다시 회의에 참석한 모든 지휘관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존경하는 지휘관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제 신분을 밝히고 밀러 대령을 처벌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동맹의 근간을 좀먹고 있는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의 오만한 지휘관이, 검증되지 않은 무기 시스템이, 그리고 부패한 방산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어떻게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연설에 회의장 곳곳에서 조용한 고갯짓과 공감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 명의 부패 군인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모두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동맹의 치부를 정면으로 드러내고 함께 해결하자고 호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미팔군 사령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미군 측 최고 책임자로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서지현 장군을 향해 먼저 고개를 숙여 깊은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굳어있는 밀러 대령을 향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령 로버트 밀러, 귀관은 미합 중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고 동맹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으며 무엇보다도 귀관의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귀관에게 더 이상 변명의 기회는 없다. 그는 회의장 문을 지키고 있던 미군 헌병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지금 즉시 로버트 밀러 대령의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군법에 따라 그를 체포하라. 헌병 2명이 밀러에게 다가가 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현실을 부정하던 밀러의 입에서 마침내 비명과도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이건 함정이야. 저 여자가 나를. 하지만 그의 마지막 발악은 그 누구의 동정도 얻지 못했습니다. 헌병들은 그의 어깨에서 대령 계급장을 거칠게 떼어내고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의 권세는 그렇게 그가 가장 경멸했던 여군의 손에 의해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가면서 밀러는 마지막으로 서지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저주가 가득 담겨 있었죠. 하지만 서지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그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을 자신의 두 눈에 똑똑히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녀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부패 군인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그가 속해 있던 부패의 사슬 전체를 끊어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 그것이 그녀의 진짜 사냥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밀러 대령의 극적인 체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서지현 장군은 썩은 사과 하나를 도려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사과 상자 전체를 병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곰팡이의 근원을 뿌리 뽑는 것이었죠. 밀러가 연행된 직후 그녀는 미팔군 사령관과의 단독 면담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수집해온 모든 증거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 자료에는 밀러와 방산업체 이글테크 사이의 검은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그들의 범죄를 비호하고 이익을 나눠 가진 펜타곤 내부의 유력 인사들과 군수 브로커들의 명단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제 한미연합사령부를 넘어 워싱턴 D.C.의 펜타곤과 연방의회까지 뒤흔드는 거대한 방산 비리 게이트로 확대되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여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FBI까지 수사에 합류했습니다. 체포된 밀러는 처음에는 굳게 입을 닫고 버텼지만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압박과 동료들의 배신 앞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의 입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패의 실타래가 풀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몸담았던 이글테크는 단순히 무기를 납품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퇴역 장성들을 로비스트로 고용하여 군과 의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군산복합체의 심장부였습니다. 그들은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비싼 값에 군에 납품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정치인들의 후원금과 퇴역 장성들의 자문료라는 합법적인 이름으로 세탁하여 나눠 가졌습니다. 프레데터 X는 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결함 작품 중 하나에 불과했죠. 수사가 진행될수록 수십 명의 전현직 장성들과 국방부 고위 관료, 그리고 의회 의원들까지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때 국가 안보를 책임졌던 그들은 이제 차가운 조사실에서 자신들의 탐욕을 변명하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터져나오는 비리 의혹을 대서특필했고 미국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국가를 지키는 대신 소수 권력층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은 극에 달했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서지현 장군은 보이지 않는 지휘관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공한 최초의 정보와 날카로운 분석은 미군 수사팀이 부패의 핵심을 꿰뚫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잘 짜인 체스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는 체스 마스터처럼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몇 달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 연방군사법원은 로버트 밀러 대령에게 징역 4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저버리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 안보를 위협했으며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
그의 범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의 공범이었던 이글테크의 CEO와 펜타곤의 유력 인사들에게도 줄줄이 중형이 선고되었고, 이글테크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고 사실상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지연에게는 아직 마지막으로 매듭지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로 한 명의 젊은 병사를 불렀습니다. 그는 바로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그 훈련장에서 그녀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던 신병, 박선우 이병이었습니다. 어느새 일병 계급장을 단 박선우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자신 같은 일개 병사가, 그것도 전설적인 여장군의 호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죠. 서지연은 딱딱한 장군의 모습이 아닌 따뜻한 미소를 지닌 선배의 모습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직접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박일병, 그날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나네? 장군님,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자네는 무엇을 느꼈나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군. 박선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솔한 눈빛에 용기를 내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모욕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중사님. 아니, 장군님의 모습을 보며 군인의 진짜 명예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의 대답에 서지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박일병,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닐세. 그것은 그 어떤 불의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오는 것이야. 자네가 그날 느꼈던 그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부끄러움을 잊지 말게. 그것이 앞으로 자네를 더 강하고 정의로운 군인으로 만들어줄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테니.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받은 수많은 훈장 중 하나가 들어 있었죠. 이것은 내가 소위로 임관했을 때 나의 스승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군인이 되라는 말씀과 함께 주신 것이네. 이제 내가 자네에게 이것을 주겠네. 훗날 자네가 훌륭한 지휘관이 되었을 때 자네의 후배에게 다시 이것을 물려주게. 그렇게 우리의 명예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말이네. 박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그날 군인으로서 평생 간직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를 선물 받았습니다. 서지연은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부패의 고리를 끊어냈고 새로운 세대에게 정의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뿌리 뽑았다고 믿었던 부패의 뿌리가 그녀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깊고 어두운 곳에서 또 다른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선우 일병과의 만남 이후 서지연 장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썬더클랩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고 한미동맹은 거대한 홍역을 치른 뒤 오히려 더욱 굳건하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밀러 게이트 이후 양국군은 서로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서지연은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중심에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눈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연말을 맞아 특별 휴가를 받아 강원도 산골에 있는 작은 사찰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평화로운 휴식이었죠. 그녀는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을 바라보며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의 위성 보안 전화가 날카로운 비명을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그녀의 유일한 신복, 김민준 대령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박일병이 사라졌습니다. 서지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자세히 보고해 김대령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전 박선우 일병이 정기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터미널 근처에서 감쪽같이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 헌병대와 경찰이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CCTV에도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은 마치 전문적인 요원들의 소행처럼 보이는 완벽한 납치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물대에서는 작은 메모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을 거두어 간다. 이것은 시작일 뿐. 서지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밀러 게이트로 몰락한 부패 세력의 잔당들이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서지연의 가장 약한 고리, 그녀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젊은 병사를 인질로 삼아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 모든 휴가를 취소하고 본부로 복귀하겠다. 내가 도착할 때까지 경거망동하지 말고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라. 그녀는 즉시 산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평화로운 미소는 사라지고 다시 얼음 여왕의 냉혹한 표정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노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심장은 복수의 대상이 명확해졌다는 사실에 차갑게 뛰고 있었죠. 본부로 복귀한 그녀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게이트 이후 대부분의 부패 세력은 제거되었지만 그들 중 일부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해외로 도피하거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여전히 암암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글테크에 숨겨진 대주주이자 군수산업의 거물로 알려진 미스터 X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한 서지현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서지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군의 공식적인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기로. 이것은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닌 그녀 개인과 거대한 어둠의 세력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구축해온 모든 정보망과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습니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심지어는 해외 정보기관에 흩어져 있던 그녀의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추적 끝에 마침내 그들의 아지트가 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버려진 항구 창고였습니다. 그들은 박선우 일병을 그곳에 감금하고 그를 미끼로 서지현을 유인하여 제거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서지현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장 신뢰하는 소수의 특수부대 출신 예비역 요원들과 함께 직접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명의 부하를 구하기 위해 적진의 심장부로 뛰어드는 한 마리의 고독한 늑대였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서지연과 그녀의 팀은 소리 없이 항구 창고로 침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십 명의 중무장한 용병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얼음 여왕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팀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던 박선우 일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행히 다친 곳 없이 무사했지만 공포에 질려 있었죠. 괜찮다. 박일병. 이제 내가 왔다. 서지연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막 창고를 빠져나가려던 순간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그들을 비추며 항구 전체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미스터 X는 그녀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스피커를 통해 기계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환영한다. 서지현 장군. 너의 그 오만한 정의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오늘 똑똑히 보여주지. 수백 명의 용병들이 사방에서 그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지만 서지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떠오른 것은 절망의 미소가 아닌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였죠. 아니, 내가 보여주지. 정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다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될 것이다. 그녀가 말을 마치는 순간 항구의 밤하늘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바다 저편에서 검은 형체의 잠수함 한 척이 서서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잠수함의 갑판 위에는 완전 무장한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대원들이 서 있었죠. 서지현은 처음부터 그들의 함정을 역으로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김민준 대령을 통해 러시아에 주둔 중인 아군 부대와 비밀리에 공조하여 이 항구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미스터 X의 용병들은 독 안에 든 쥐가 되었고 치열한 총격전 끝에 모두 생포되거나 사살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복수국을 지휘했던 미스터 X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밀러 게이트 당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던 이글테크의 전직 부사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부패의 마지막 뿌리까지 완벽하게 제거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수송기 안에서 박선우 일병은 창밖을 바라보는 서지연 장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서지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따뜻하고 인간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그녀의 진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군을 바로 세웠고 부하를 지켜냈으며 무엇보다도 그녀가 믿었던 정의를 지켜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군의 새로운 질서를 세웠습니다. 능력과 신념이 존중받고 불의가 용납되지 않는 강하고 깨끗한 군대. 그녀는 전설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군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박선우 일병에게 건넸던 그 낡은 훈장은 세대를 거듭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군인들의 가슴에 대대손손 이어졌습니다. 군대의 진정한 명예는 그렇게 차가운 계급장이 아닌 뜨거운 심장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한 명의 군인이 어떻게 거대한 불의와 맞서 싸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지를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서지현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통쾌한 복수극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강인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명예라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삶은 때로 거대한 훈련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예상치 못한 시련과 부당함, 그리고 우리를 얕잡아 보는 오만한 시선들과 마주치곤 하죠. 밀러 대령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분노하며 때로는 무력감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지연 장군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큰 치욕의 순간에도 결코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갑게 상황을 분석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바로 진정한 힘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가 커피를 뒤집어 쓴 채 묵묵히 돌아섰던 그 뒷모습은 패배가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여는 가장 강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보이는 것 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직책이나 계급, 혹은 그가 가진 부와 같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서지연은 허름한 중사의 전투복 속에 대한민국 군 전체를 호령하는 원수 왼수의 자질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화려한 대령 계급장을 단 밀러의 내면은 부패와 편견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었죠.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난 계급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담긴 신념과 인격의 무게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의를 향한 용기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서지연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움직였고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무너뜨렸으며 마침내 새로운 질서를 창조했습니다. 그녀가 박선우 일병에게 건넨 낡은 훈장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작은 용기의 씨앗이 잠들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 씨앗에 외면이 아닌 관심의 물을 주고 침묵이 아닌 목소리의 햇볕을 쬐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당신을 힘들게 하는 부당한 일이 있었나요?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오만한 시선에 상처받았나요? 그렇다면 서지연 장군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으며 때를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신념을 지키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의 삶에도 불의가 심판받고 정의가 승리하는 통쾌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한 편의 멋진 드라마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당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불의와 그것을 이겨냈던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사건, 배경 및 소속 부대는 실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구이며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창작된 이야기임을 밝힙니다. 본 콘텐츠는 교육적 및 오락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영상 내용의 해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청자 개인에게 있습니다.